이청수입니다. 지난 진단평가 1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재즈 락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 다 온라인 강의에 온라인 시험까지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그 온라인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오픈북으로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또 제가 원하는 답이 무엇이었고 거기에 따라 여러분이 어떻게 쓰셨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 이렇게 채점이 됐을 거라는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뭐 문의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뭐 내가 몇 점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이렇게 썼으니까 이 정도 됐겠거니 그렇게 각자 파악해 주시면 조금 더 일이 많지 않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답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단평가 1. 일단은 강의에서 제가 언급한 강의의 그 소위 그 챕터를 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빈칸을 7개를 마련해 놨었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렉타임은 제가 저기 문제에도 언급했지만 렉타임을 제외한 그 초기 재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재즈는 뉴올리안즈 재즈부터 이제 재즈라고 할 수 있는 형태가 됐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뉴올리안즈에서 시카고라는 좀 더 발달한 도시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소위 뉴올리안즈 재즈부터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루이 암스트롱 이런 분들도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스윙 재즈 또는 다른 말로 빅밴드 재즈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뉴욕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제 재즈 장르 이름으로는 스윙 재즈가 가장 맞는 답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빅밴드 재즈 이렇게 적으셨어도 뭐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비밥 재즈, 빅밴드의 형태가 아닌 이제 다른 좀 더 소규모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 비밥 재즈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비밥 재즈와 조금 색깔이 달라지는 재즈가 바로 쿨 재즈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쿨 재즈와 그리고 비밥 재즈의 어떤 모든 점들이 또 다른 장르와 융합을 해서 하드 밥이라는 재즈가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음악 이론을 받아들여서 모달 재즈라는 장르가 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형태까지도 연주의 형태가 좀 많이 너무 자유로워져서 조금 많이 난해해지는 프리 재즈 그리고 거기에서 그 형태의 전자 악기들이 이제 도입이 돼서 재즈 락이라는 장르까지 이제 오늘 또 재즈 락에 대한 강의를 잠깐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저 순서가 일단 맞아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저 순서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셨는지 임의로 하나를 빠뜨리신 분이 많더라고요. 바로 쿨 재즈고요. 그 부분이 아마 어떻게 잔상이 남아있어서 그런 건지 분명히 강의에도 쿨재즈 얘기를 굉장히 자세히 다뤘고 또 이 다음 문제들에도 제가 쿨재즈의 특징을 써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걸 빼놓으셨는가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일단은 저렇게 7가지 빈칸이 다 맞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스윙 재즈를 빅밴드 재즈 이렇게 쓰신 것도 다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저 7개가 다 나열이 안 돼 있다면 거기에 부분적인 감점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 바로 저런 어떤 쭉 9가지의 장르가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또 음악적인 상황 특징에 따라 3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바로 전통 재즈, 그 다음에 모던 재즈, 그리고 포스트 모던 재즈로 나누어지는데요. 포스트 모던 재즈는 바로 진단평가 이전에 또 그 강의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아마 더 기억이 더 잘 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전통 재즈와 모던 재즈의 경계를 조금 착각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다른 도표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답은 뉴올리안즈 재즈부터 재즈가 되고요. 거기서 스윙 재즈까지를 전통 재즈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트래디셔널 재즈. 그래서 거기까지는 조금 어떤 음악의 형태가 상업적이고 유희의 어떤 도구로서 이제 쓰였다면 비밥 재즈부터는 연주자들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연주와 음악에 대한 철학이. 그래서 비밥 재즈부터
심지어 그 다음까지도 그냥 모던 재즈로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떤 또 분기점까지가 이제 모던 재즈로 봤을 때는 비밥, 쿨, 하드밥까지만 이제 모던 재즈로 분류가 되고요. 새로운 음악 이론이 접목이 되고 소위 조성 음악이 아닌 다른 식의 음악을 시도한 모달 재즈부터를 포스트 모던 재즈로 이제 분류했습니다. 강의에서. 그래서 그렇게 분류가 되시게 쓰신 분들만 저기에 답이 되고요. 부분적으로 스윙 재즈를 착각해서 모던 재즈로 집어넣거나 비밥 재즈까지도 전통 재즈로 분류했었거나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부분적인 또 감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답을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밥 관련 문제, 비밥 관련 문제라고 해서 이제 그 전까지 없던 코드 사용의 특징을 간략하게 쓰시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 전전 과제에서도 사실 시범 문제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거기 진행을 하면서 약간의 착각을 하신 분들한테 제가 또 개별적으로 어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답을 알려드렸다기보다 문서에서 이렇게 확인하셔야 한다는 이제 부분을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문제를 또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중요한 부분을 또 파악하실 수 있게 했는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없던 코드 사용 특징을 적으라고 했는데 그 전에 있었던 형태를 쓰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리듬 체인지 또는 익스텐디드 도미넌트의 형태를 따온 거죠. 비밥에서.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저런 substitute 도미넌트와 또 거기에 뭐 related to 그런 이제 코드들을 사용하고 또 도미넌트 코드의 해결 방식을 저렇게 altered scale이나 diminished scale을 써서 더 난해하게 해결을 했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하모니의 특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코드 사용의 특징이나 하모니 특징이나 뭐 같은 건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비밥의 특징에 해당하는 그런 소위 리듬 체인지 얘기 또는 익스텐드 도미넌트를 쓰신 분들도 일정 부분은 제가 그래도 그 전까지 없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비밥에 대해 썼다고 어느 정도는 제가 부분적으로 인정하겠지만 정확한 답은 바로 저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밴드의 일반적인 악기 편성 이거는 사실 스윙 재즈 때 빅밴드가 아닌 소규모로 바뀌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따라서 뭐 몇 인조였나 그런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찰리 파커나 디지 길레스피 그런 어떤 마일리 데이비스의 어떤 연주 형태나 그런 걸 보셨다면 5인조가 일단은 기본적이 되겠죠. 즉 트럼펫, 색소폰 그리고 그 피아노, 드럼, 베이스 이렇게 5인조가 되겠는데 어떤 그 다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민튼스 플레이하우스 부분에 이제 거기 비브라폰, 기타 또 다양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동시에 그렇게 한 10명 이상이 항상 연주를 했었나 하는 착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혼재돼서 뭐 10인조, 9인조 이렇게 막 쓰시는 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또는 뭐 4인조 또는 심지어 2명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냥 콘트라베이스하고 트럼펫만. 그런데 일반적인 악기 편성에 해당하는 것은 이미 다른 어떤 찰리 파커의 퀸텟이나 마일 데이비스 퀸텟이나 퀸텟이란 말이 자주 나왔잖아요. 소위 5인조에 해당하죠. 5인조. 그리고 악기는 트럼펫, 뭐 알토건, 테너건, 색소폰, 그 다음에 콘트라베이스, 그 다음에 피아노, 드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뭐 트럼펫이 2명일 수도 있고 색소폰이 3명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 그러나 제가 원하던 답은 이제 거기에 준해서 역시나 또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새롭게 나타난 장르만의 연주의 특징. 역시 사실 스윙 시대에서 뭐 연주되는 부분과 비교해서 새롭게 나타난 부분이 뭔가. 일단은 매우 빠른 템포죠. 매우 빠른 템포. 스윙 때도 빠른 템포의 음악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거보다 훨씬 빠른 춤을 추기 어려울 정도 매우 빠른 템포의 연주. 그리고 편곡보다는 연주자의 솔로 능력에 의존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뭐 굳이 안 썼지만 또 여러분들이 쓰셨던 내용 중에 리듬 악기들이 또 역시 솔로이스트 역할을 했다. 뭐 베이스나 이런 악기들이 그런 부분도 적어주신 분들은 좋습니다. 아주 어쨌든 이런 내용들과 부합해서 여러분들이 다 서술해 주셨다면 제가 다 답으로 인정했고요. 근데 간혹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하라, 뭐 아는 대로 써라 이런 부분을 혹시 단답형이라고 좀 이렇게 너무 간략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 공간 때문에 썼지만 대부분 자세히 써주셨고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어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좀 빠지게 그 내용만 많이 서술하신 분들은 제가 또 경우에 따라 아예 답을 인정할 수 없거나 그런 분들도 있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아까 말씀드린 쿨 재즈라는 부분이 저기 있는데도 그때 그 장르에서 왜 빼셨는지. 자, 쿨 관련 문제 중에 역시나 제 과제에서 벌스 오브 더 쿨이라는 그 기념비적인 쿨 재즈 시초에 해당하는 음반이 있었죠. 그 악기 편성. 그러면 사실은 저 쿨 재즈 전반적인 악기 사용된 거라기보다는 저 벌스 오브 더 쿨만의 특징을 얘기한 걸 사실 그 과제에서 나왔던 부분이 바로 노넷이라는 노넷 9인조 편성이고요. 그 악기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제가 이제 연주자 수를 적으라는 말과 겸해서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잠깐 이제 답을 설명드리면 일단 노넷이고요. 구중주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다른 재즈에서 별로 사용 안 됐던 트럼본, 튜바, 바리톤 색스폰, 그리고 프렌치혼 이런 악기들이 관악기들 한마디 편성이 쓰였고 거기에 원래 아까 위에 있던 비밥 시대의 퀸텟, 즉 색소폰. 근데 이제 벌스 오브 쿨에는 이제 알토 색소폰만 쓰였었죠. 리 코니츠라는 분. 그리고 나서 역시 마일즈 데이비스의 트럼펫, 그리고 콘트라베이스, 피아노, 드럼. 그래서 총 4 더하기 5 결국 구중주가 되고요. 이 중에는 이제 벌스 오브 더 쿨에 참여한 모든 세션에 이름까지 막 적으신 분이 있어요. 뭐 카이 윈딩이니 뭐 알 하이근 이런 학과에 적은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17명이다. 뭐 잘못 세신 분은 뭐 16명이다. 뭐 이런 분들 아니면 거기 보컬까지 해서 10명이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렇게 노넷이라는 말 또는 저렇게 악기들이 관악기들이 편성된 부분이 잘 적혀 있다면 네, 제가 다 이 내용을 이해하신 거로 간주했습니다. 네. 자, 쿨에서 두드러지는 호흡법에 의한 연주 방식. 저기는 사실 호흡법이라는 방점이 딱 찍혀 있어요. 그리고 쿨재즈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바라던 답은 사실 호흡법이기 때문에 레가토라는 말, 네, 레가토라는 저 말이 꼭 들어갔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레가토라는 말은 한마디로 음을 길게 끊임없이 그렇게 부르려고 하다 보면 호흡을 많이 예비해야 되고 또 그 호흡을 예비해서 한 번에 부는 한마디로 빡 이렇게 부는 게 아니라 부드럽고 건조하고 이렇게 쭉 음을 한마디로 아껴서 부는 그런 이제 주법이 되겠죠. 그래서 쿨재즈만의 이제 부드러운 음악과 또 선율을 강조하는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일단 호흡법이란 부분을 딱 단서를 달았던 이유는 바로 저 레가토라는 게 그 전까지와는 좀 많이 차별되는 부분이라 저 부분을 쓰셨으면 하고요. 결과적으로 건조하고 부드러운 음색을 썼다. 근데 어떤 분은 뭐 레가토란 말은 좀 쓰지 않으시고 뭐 마일즈 데이비스 썼던 그 하몬 뮤트 그런 부분을 쓰시고 레가토란 말이 빠져 있다면 좀 아쉬운 답이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어쨌든 레가토라는 말을 잘 적어주신 분이 대부분이에요. 뭐 텅잉을 배제한 이런 부분까지 막 써주시고 그런데 건조하고 부드러운 음색만 쓰셨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저런 부분이 있지만 조금 부분 점수적으로 약간의 레가토까지 쓰신 분에 비해서는 조금 차등 점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 이전 재즈와는 사실 이전 재즈라는 거는 바로 쿨 재즈 전까지죠. 비밥까지. 그전 재즈와는 차별점으로 작용한 다른 음악적 영향입니다. 음악적. 그러니까 음악에서의 변화를 저는 물어본 거거든요. 따라서 음악적 영향을 준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 없던 그 망명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유럽인들 그 중에 이제 유럽 음악가들이 현대 음악을 했었죠. 뭐 다리우스 밀료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의 음악을 받아들인 이제 마일즈 데이비스 같은 사람들 그리고 백인 뮤지션 길 에반스 같은 그 전까지는 이제 거의 흑인들의 동무대였거든요. 재즈 음악에서 물론 이제 베니 굿맨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음악 성을 새로 개발한 사람들은 다 흑인들이었는데 클래식 음악에서 영향을 받은 점이 이제 중요한 변별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특정해서 잘 쓰신 분이 생각보다 적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떤 걸 많이 쓰셨냐면 그 쿨재즈 미국의 그 당시 현상 뭐 잘 살게 되고 집이 뭐 모던해지고 뭐 레코딩 기술이 발달하고 사실 그런 부분은 이제 시작됐던 부분이고 영화 음악 같은 부분도 그 외적인 부분이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백인적인 음악, 웨스트 코스트 음악 이런 식으로 제가 딱 특정해서 그 유럽 뮤지션, 클래식 음악 이런 표현은 조금 빠져 있더라도 어느 정도 쓰신 분들은 제가 부분 점수는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저 유러피안 클래식 음악, 그러니까 백인 뭐 클래식 음악인들 또는 뭐 유럽의 클래식 음악 이런 말이 명시가 되게 쓰신 분들은 정확한 제가 원하는 답을 쓰셨다고 간주를 하고요. 그 외에는 조금 아쉬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드밥 관련 문제. 하드밥의 탄생에 영향을 준 음악 장르 세 가지는 뭐 전혀 문제가 없죠. 바로 네, R&B, 소울, 가스펠. 저 당시 특징이 이제 재즈는 약간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쿨재즈에서도 흑인들의 음악성이 좀 얇아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재즈 자체가 쇠퇴되는 느낌이 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바로 R&B나 블루스 이런 쪽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다시 한번 재즈의 비밥 이후의 인기를 다시 한번 이제 추구한 게 바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답을 뭐 비밥, 쿨 이런 식으로 쓰신 분들은 좀 다른 음악 장르가 아니라 재즈 장르에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좀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네, 답은 바로 리듬앤블루스, 소울, 가스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친절하게 비밥 더하기 뭐 R&B, 소울, 가스펠 쓰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다 좋고요. 그 다음에 네, 이거죠. 바로 구체적인 음반 산업의 변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멀티트랙 레코더가 55년도에 발명이 되고, 그런 부분을 제가 루디 반 겔더 또는 뭐 블루 노트라는 그 음반사 얘기를 하면서 소위 음반 산업이니까 음반을 만드는 주체들에 대한 얘기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멀티트랙 레코딩 외에도 뭐 음반 기획사, 뭐 대행사 이런 얘기까지도 자세히 써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음반 녹음 기술 또는 음반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얘기가 저 녹음 기술을 중심으로 쓰신 분이 있다면은 다 좋은 답이 될 것이고요. 조금 저 녹음 기술 부분 조금 빠지고 어떤 다른 쪽의 얘기들을 좀 많이 쓰신 분들은 역시 약간은 아쉬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미 스미스의 악기 다 아시겠지만 일렉트릭 하몬드 오르간이죠. 해먼드 오르간. 근데 뭐 그냥 오르간 그렇게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검색을 하셨는지 그냥 오르간에 제야말로 파이프 오르간 있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쓰신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또 안 그런 분들은 뭐 저렇게 일렉트릭 하몬드 오르간 B3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에 어떤 특징까지도 이렇게 전자악기 뭐 진공관의 진동으로 뭐 소리를 낸다 이런 것까지 써주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아주 좋았어요. 근데 뭔가 좀 파이프 오르간 얘기를 잘못 싹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미 스미스의 음악을 들어보셨다면 그렇게 착각하실 리가 없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어떤 강의의 집중도와 또 어떤 사전 공부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이제 6번부터는 사실 단답형 문제라 답이 딱 정해져 있죠. 네, 카인드 오브 블루는 바로 그 포스트 모던 재즈의 시발점이 되는 모달 재즈의 가장 대표작이죠. 바로 마일즈 데이비스. 그리고 거기에 빌 에반스라는 또 피아니스트, 그 밖에 또 유명한 그 마일즈 데이비스의 그야말로 그 퍼스트 그레이트 퀸텟이라고 하는 그 멤버 중에 한 명인 존 콜트레인, 이 다음 문제 답이 되는 사람도 참여했던 바로 그 정말 재즈 역사에 남는 명반이 되겠습니다. 모달 재즈죠. 네, 오넷 콜먼, 바로 그 포스트 모던 재즈 두 번째인 프리 재즈라는 장르의 이름을 결정한 음반이 되는데요. 그 음반 이름 사실 좀 길어요. 그냥 프리 재즈 끝나는 게 아닌데 아주 살짝 거기 뒤까지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특히나 문제세가 음반 이름이자 이 장르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인 연주 기법,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콜렉티브 임프로바이제이션 또는 한글로 집단 즉흥 연주, 네, 이 말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없이 그냥 프리 재즈 이렇게 돼 있다면 사실 많이 아쉬운 답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잠깐 들려드렸던 음악에 대한 특정한 그 사운드의 느낌을 조금 덜 이해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답은 네, 이게 꼭 들어가야겠습니다. 콜렉티브 임프로바이제이션. 네, 마지막으로 가장 난해한 재즈곡의 대명사이고 또 아까 모달 재즈부터 받아들였다고 하는 바로 그 조지 러셀의 리디안 크로매틱 컨셉, 그걸 받아들인 그런 곡을 쓰신 또 아주 엄청난 색소폰 연주자인 네, 존 콜트레인, 뭐 존 윌리엄 콜트레인 이렇게 다 적어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따라서 이렇게 뭐 30점 만점인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어렵지 않게 심지어 오픈북이었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좀 있었으면
다 잘 적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아쉬운 분들도 각 분반마다 한두 분 정도씩 있었고요. 또 전반적으로 또 다 맞았으면 했는데 아까 그런 쿨재즈의 어떤 특징 또 몇 군데 약간의 착각으로 어떤 하나를 빼먹었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뭐 1, 2점 또는 3, 4점 감점이 발생한 분들도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이후에 오히려 다시 또 진단평가 2, 3에서 어느 정도 다 이런 정도의 난이도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라도 또 강의에서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비슷한 플로우로 음악적 특징 또 주요 아티스트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간히 좀 메모를 따로 해놓으시면 훨씬 공부하실 때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할 재즈 락에 대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재즈 락까지 가는 과정을 다시 한번 아까 그 2번 답을 확인할 겸 네, 보시면 전통 재즈, 트레디셔널 재즈로 바로 이렇게 네, 뉴올리언즈 재즈부터 시카고 재즈를 거쳐서 지역적으로는 뉴욕이지만 이제 스윙 재즈인 장르이고 연주의 형태가 빅밴드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어서 모던 재즈, 음악적인 이제 철학이 바뀌고 또 뮤지션들 위주의 음악이 되는 대중을 위한 음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뮤지션을 위한 음악이 되는 비밥, 쿨, 하드밥 세 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음악적 이론을 접목한 바로 모달 재즈 그리고 너무 좀 자유로워서 좀 너무 파격적이어서 많이 외면을 받게 된 프리 재즈 그리고 오늘 이제 다루게 될 부분이 바로 일렉트릭 재즈입니다. 그러니까 프리 재즈까지는 여러분도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렉트릭 악기가 개입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다 기존 관악기, 콘트라베이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렉트릭 재즈 때부터는 뭐 전자기타, 일렉트릭 피아노 또는 뭐 무그 그런 소위 그 신디사이저 그런 악기들이 막 개입이 되고요. 또 그냥 관악기라고 해도 그냥 관악기 고유의 소리가 아니라 거기에 딜레이를 건다든가 소위 전자 장치를 많이 사용하는 음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징적으로 저기 이름이 재즈 락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 이후의 내용은 락 음악까지의 역사를 잠깐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퓨전 재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아티스트 영상 또는 음악을 들을 때는 그 퓨전 재즈의 어떤 첫 번째 출발자들, 제일 중요한 사람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재즈 락입니다. 재즈 락. 재즈 락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1960년대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프리 재즈도 1965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60년대면 이제 하드밥이 융성하던 시절인데 사실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는 한 요 정도로 세 가지 어떤 이벤트를 좀 짚어야 할 것 같아요. 바로 마틴 루터 킹이라고 저번에 한번 제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죠.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라고 하는 요 분하고 말콤 엑스라는 분 얘기를 잠깐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흑인 해방 운동을 하는데 말콤 엑스는 과격하게 이분은 평화주의로 이렇게 했던 분인데 이분이 저 암살을 당해요. 68년도에 역시나 그 백인 급진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흑인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화를 싫어하는 백인 정치가들에 의해서 뭐 모르죠 정확하게는.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도 그 흑인 해방 운동에 아주 관심이 많았던 백인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또 그 전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 JFK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저 대통령의 암살은 영화로도 다뤄지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세력이 대통령을 암살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미국이라는 나라도 아주 과격했던 그런 시절이었고요. 또 이어서 베트남에서 일어난 전쟁에 미국이 참전하면서 거기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돼요. 기존 질서에 저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이거는 이제 흑인들만이 아니라 사실 백인들도 이제 그런 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인들 중에도 왜 흑인은 저렇게 차별해야 하는가 하는 이제 인권에 대한 의식이 있던 사람들 그리고 저런 베트남 전쟁을 미국에서 치르게 되다 보니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강제로 이제 누구나 군대를 꼭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의무가 아니라 아예 이제 강제로 어떤 나이가 되면 바로 군대로 바로 가야 되는.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나오게 될 여러분들 뭐 지미 핸드릭스나
또는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유명한 스타들도 다 군대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베트남까지도 파병을 가게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베트남에 파병을 가서 수많은 문제들을 겪고 이제 돌아오신 분들이 많죠. 따라서 왜 우리가 전쟁에 끌려 나가야 하느냐, 전쟁 자체를 왜 해야 되느냐, 그런 이제 반전 운동이 아주 크게 일어났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이런 동그라미에 이렇게 십자가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내려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십자가 같은 모양 비슷한 소위 평화 마크라고 하는데요. 그런 마크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젊은 학생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또 우리가 그냥 공부만 하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학생운동, 뭐 데모죠, 소위 길에 나가서 막 데모를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어떤 다른 형태로 히피즘이라고 해서 이런 어떤 사회 제도적인 형태의 삶, 뭐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어떤 가정을 이루고 이게 뭐 필요하냐? 우리 그냥 자유롭게 살자. 저 힙이라는 말, 히피즘 앞에 힙이란 말은 뭐 지금도 많이 쓰는 힙하다. 어떤 뭐 자유롭게 뭐 어떤 자기 그 문화적인 걸 추구한다 이런 말 때 쓸 수 있는 말이잖아요. 여기 히피즘이란 말은 히피라는 어떤 소위 자유로운 생각을 하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두되는 그런 이제 문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흑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저기서는 너무 산업화가 되고 또 자본주의가 아주 너무너무 극단적으로 팽배하게 되는 저런 미국 사회에서 백인 도시의 그 노동자 계층, 백인이지만 뭐 흑인과 크게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 어려운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는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런 락 음악이라는 음악을 탄생시키는 가장 큰 어떤 계층이 되겠습니다. 저런 계층에 따른 음악이 이제 좀 세분화되는 부분이 저 때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그 전까지는 뭐 그냥 재즈나 R&B 이렇게 어떤 특별한 그런 인종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어떤 계급의 차이가 그런 거 느껴지지 않았다면 이제는 어떤 사는 지역이나 또는 생활 수준에 따라 음악을 듣는 또는 음악을 주도하는 계층이 바뀌었다.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저 이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뭐 빈 크로스비, 또 프랭크 시나트라 이런 사람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그 고급스러운 스탠다드 재즈와 스탠다드 팝을 노래하는 가수들이죠. 그래서 저건 그야말로 약간 도시에 사는 여유로운 사람들은 저런 음악을 듣고 좋아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락 음악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바로 블루스 계열의 음악들이 흑인들 중심으로 이제 또 중요하게 발달하게 돼요. 물론 R&B나 그런 쪽으로 발달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제가 이름을 쭉 나열해놨는데요. 일단 굵은 글씨로 있는 척 베리, 저번 시간에도 제가 모던 재즈 그 쿨재즈 얘기할 때 잠깐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리틀 리차드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 R&B 때도 잠깐 얘기했던 루이 조단이라는 사람, 루이 조단과 비슷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대신 피아노를 치면 노래하는 그런 캐릭터고 이따가 잠깐 음악을 들어보실 겁니다. 다. 그래서 이런 블루스 계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음악을 다 이제 흑인들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저런 블루스 계열 음악에서는 주도하는 악기가 이제 관악기에서 점점 기타라는 악기로 넘어가게 되고 특히 저기에는 일렉트릭 기타라는 악기들로 이제 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일렉트릭 기타가 락 음악에서는 가장 주요한 악기가 돼요. 마치 비밥의 트럼펫이나 색소폰처럼. 그리고 저기 제가 파란색으로 써놓은 뭐 슬라이드 바나 또는 블루스 하프라고 하는 하모니카거든요. 하모니카. 근데 블루스만의 사운드를 내는 저런 것들은 이제 부가적으로 이 장르를 대표하는 이제 편곡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마치 해먼드 오르간 뭐 이런 악기가 어떤 장르를 딱 대변하는 악기가 되듯이 슬라이드 바 연주의 기타 그리고 블루스 하모니카 혹시 많이 보셨다면 기타를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목에다 목걸이 같이 하모니카를 이렇게 걸어 입에 대고 그래서 기타 치고 노래를 하다가 솔로를 슬라이드 바로 하거나 아니면은 하모니카를 불거나 그래서 뭐 한 사람이 노래도 하고 기타도 치고 슬라이드 연주에 하모니카까지 그렇게 뭐 1인 밴드 같은 그런 형태의 음악을 저 당시부터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기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또 요 재즈 락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겠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락 음악 위주의 이제 강의를 할 때는 다시 한번 저런 주요한 악기나 사람들에 얘기까지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인들인데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음악을 따로 띄어서 뭐 재즈나 그런 음악도 아니고 블루스도 아닌 뭔가 백인들만의
다른 음악을 바로 컨트리 음악이라고 하고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저 컨트리 음악은 따로 그 무슨 뭐 그래미 시상이나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따로 컨트리 부문에서 뭐 테일러 스위프트가 받았다는 등 뭐 이런 소위 어떤 굉장히 큰 음악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컨트리 음악에 대한 인지도나 인기가 그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정말 백인들, 미국, 그것도 미국 백인들만의 음악일 수 있는. 근데 저 컨트리 음악마저도 역시 락 음악의 발생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주요한 악기는 사실 역시 어쿠스틱 기타와 좀 독특하게도 피들이라고 부르는 그 바이올린, 그런 악기들이 저 컨트리 음악을 대표하는 악기고요. 물론 하모니카도 쓰였을 수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일렉트릭 음악이라기보다는 어쿠스틱한 음악이었습니다. 컨트리 음악은. 자, 아까도 말씀드린 일렉트릭 기타 같은 것들이 이제 발명이 됐죠.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가 깁슨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깁슨이라는 회사는 조금 이제 어쿠스틱 재즈 그런 기타의 그첫 번째 형태를 만든 회사고요. 거기에 이제 픽업이라는 걸 달아서 찰리 크리스찬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재즈 기타를 크게 칠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거기서 만드는 뭐 할로우 바디라고 하는 재즈 기타들, 뭐 웨스 몽고메리 이런 사람들이 사용한 기타를 발명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팬더라는 회사에서는 통이 없는 그냥 꽉 막힌 나무로 된 그래서 솔리드 바디라 그래요. 솔리드 바디 그 기타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학생들이 많이 연주하고 친구들이 연주하는 바로 그런 꽉 막혀 있는 나무 덩어리로 된 그런 기타를 처음 만든 회사가 바로 팬더라는 회사입니다. 레오 팬더라는 분이. 그리고 저분은 또 동시에 이제 스테레오 장비, 스테레오 기술도 발명한 분이라 저 깁슨이라는 분은 이제 원래 다른 사람 이름을 따온 거지만 하여튼 저 깁슨이라는 회사에도 이제 레스 폴이라는 분이 또 기타 연주자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개발에 참여해서 연주자들 또는 저런 기술 엔지니어들이 저런 이제 새로운 음악을 탄생하게 하고 대중화를 시킨 그런 이제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장르를 쭉 나열해 볼 텐데요. 음악을 듣는 것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도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연도별로 쭉 나열할 텐데 맨 위에는 이제 재즈입니다. 이미 공부하셨던 1945년부터 이제 비밥, 그 다음에 50년대 쿨, 그 다음에 55년도 정도의 하드밥, 그리고 60년대 이제 모달 재즈, 그리고 65년도 정도의 프리 재즈, 그리고 바로 70년도 바로 그 정도의 재즈 락이라는 장르가 이제 생기게 되고요. 그 당시에 다른 음악들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됐었냐? 바로 블루스라는 장르는 이제 원래 재즈 발생에도 영향을 줬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일렉트릭 블루스 같은 쪽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따로. 근데 거기서도 이제 완전히 정통적인 여러분들이 소위 듣는 락 블루스나 이런 쪽의 발전과는 좀 다르게 보컬 위주의 R&B, 소울,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펑크라는 장르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 나중에 따로 소위 그 제임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또 그 뒤에 나오는 수많은 어떤 펑크 밴드들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이따가 나중에 뭐 슬라이 앤 더 패밀리 스톤이라던가 뭐 그런 어떤 쿨 앤 더 갱이라던가 그런 또 밴드 이름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거의 흑인들이 주도했는데 디스코라는 장르부터 전자악기가 개입이 됩니다. 저기 70년대 거의 근접해서 이제 나온 장르가 되고요. 펑크 같지만 좀 달라요. 그리고 백인들이 또 주도하는 그런 장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스코라는 말 이후에 그 디스코텍, 그래서 지금의 마치 클럽 같이 소위 이제 나이트 클럽 문화가 저 디스코라는 시대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춤을 추는데 거기에 필요한 이제 댄스 음악을 디스코 음악이다 이렇게 따로 부르게 됩니다. 전자악기 소리 뭐 이렇게 뭐 그 신디사이저 소리 저런 것들도 그때 개발돼서 지금 들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신선하게 레트로하다 느끼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뭐 뿅뿅 뭐 이런 소리들 그런 것들이 처음 음악적으로 쓰인 게 바로 디스코 때부터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바로 락이라는 음악에서는 흑인들이 아니라 이제 거의 백인들이 주도하는 저 앞에 맨 처음에 락카빌리라는 장르가 있는데 락카빌리라는 장르가 바로 컨트리 음악스러운 이제 음악이에요. 근데 일단은 저 부분을 잠깐 넘어가서 그 이후에 R&B와 거의 흡사한 시점에 락앤롤이라는 음악이 나옵니다. 락앤롤. 그리고 이 락앤롤이라는 음악의 스타일에 아까 말씀드린 척 베리, 그 사람 기타리스트고요.
그다음에 리틀 리차드. 이 사람은 이제 피아니스트예요. 그 보컬이죠. 굉장히 이제 엄청난 퍼포머인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장르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기우기 스타일 피아노 또는 기타의 보컬과 아주 강렬한 사운드를 만들게 됩니다. 저 락앤롤이라는 음악에서 이제 더 좀 이렇게 형태가 거의 백인들 위주로 넘어가는 것을 이제 락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처음에 발생한 락을 이제 클래식 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60년대 말부터 좀 더 블루스 형태를 더 마치 하드밥처럼 블루스 형태를 더 위주로 음악을 하게 된 코드 3개짜리 그런 음악을 이제 블루스 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전자악기와 전자 사운드, 전자 이펙터들을 또 발명이 되고 그걸 좀 많이 사용한 사이키델릭 락이라는 또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부터가 저런 락 페스티벌도 생기게 되고 70년대가 되면서 이제 어떤 대형 락 밴드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제 락 밴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저런 어떤 그 전반적인 진행 사이사이에 가장 중요하게 또 얘기될 수 있는 저 브리티쉬 인베이전이라는 바로 저 그 영국에서 침공했다, 영국에서 침략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미국에서 어쨌든 발생한 장르였지만 저 영국에서 저런 락 음악, 블루스 락을 받아들여서 전 세계적인 히트를 하게 되는 바로 비틀즈라는 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음악의 판도가 마치 미국, 그다가 영국, 다시 또 미국 이렇게 서로 마치 경쟁하듯이 그렇게 음악이 진행되는 현상이 저때부터 발생합니다. 사실 브리티시 인베이전 이후에 블루스 락도 영국 뮤지션들이 주도를 해요. 근데 다시 포크락이라고 해서 밥 딜런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시 또 새로운 음악을 추구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총망라가 돼서 또 사이키델릭 락이라고 또 미국에서 또 발달하게 되는 이런 미국과 영국이 서로 어떤 락 음악에 있어서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강자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르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도표적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지만 사실 연도적으로 보면 굉장히 촘촘해요. 뭐 1, 2년 사이로 이렇게 막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건데 일단은 락카빌리 이후에 락앤롤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팀이 있습니다. 바로 빨간 글씨로 있는 빌 헤일리 앤 히스 커메츠. 그래서 저분들의 곡 중에 락 어라운드 더 클락 해서 1955년도에 나온 노래가 있어요. 저 노래를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그냥 검색하시면 들을 수 있고요. 그야말로 많이 들어보신 노래예요. 그냥 락앤롤 노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노래. 근데 저 형태에서 크게 지금까지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락앤롤 하면 그냥 저런 코드 진행에 저런 느낌에 저런 악기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 상에서 어떤 영상을 보거나 또는 음악을 듣거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저작권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몇 가지 꼭 들어야 할 부분만 이제 알려드리면 그 부분들 여러분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바로 옆에 있는 그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 이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킹 오브 락앤롤이라고 부를 정도로 락앤롤이라는 장르를 전 세계화 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초의 글로벌 아이돌입니다. 이 사람이. 네, 최초의. 그 전까지는 뭐 미국 또는 영국 또는 유럽 여기까지였는데 이 사람부터는 전 세계인이 따라하는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엘비스 프레슬리 네, 이런 음악을 듣고 뭐 러브 미 텐더 같은 발라드도 좋아서 부르고 또는 이분이 부른 수많은 곡들을 따라서 춤을 추고 뭐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클래식 락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던 시대인데요. 비치 보이스라고 해서 서핑 USA라는 곡이 제일 유명한데요. 서핑 USA 제가 따로 어떤 제목을 딱 알려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비치 보이스 유튜브 검색하면 제일 먼저 뜨는 음악이 바로 서핑 USA라는 곡입니다. 말 그대로 미국 대륙 그러니까 미국에서 서핑하자 서핑 파도 타기. 그래서 딱 들으면 이 락 어라운드 더 클락이나 뭔가 많이 들어본 옛날 그런 락앤롤 음악이구나. 그렇게, 그리고 기타가 주도되는 음악이구나. 이렇게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네, 브리티시 인베이전은 바로 비틀즈. 전 세계를 완전히 뒤흔든 그 4명의 젊은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BTS가 이제 인기를 얻으니까 참 기묘하게도 BTS, 이렇게 비틀즈 사이의 이름을 마치 이렇게 쓴 것처럼, 네,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60년대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비틀즈가 묵는 호텔에서 뭐 밑에서 뭐 사람들이 새벽까지 기다리고 있고 마치 지금의 팬덤을 그 당시에 이제 처음 만들게 된 바로 팀이 비틀즈가 되겠습니다. 비틀즈와 좀 다른 컬러의 롤링스톤즈라는 또 락밴드가 있고요. 지금까지도 이분들은 거의 원년 멤버로 다 활동을 하고 계세요. 70대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분들입니다. 정말 이분들. 그 다음에 여기 야드버즈라는 팀이 있습니다. 영국의 팀인데요. 여기 참 중요한 팀인 게 나중에 여기에서 3명의 기타리스트가 나와요. 바로 에릭 클랩튼, 지미 페이지, 그리고 제프 백. 그래서 에릭 클랩튼은 에릭 클랩튼대로 밴드 또는 개인 활동으로, 또 지미 페이지는 레드 제플린이라는 하드락 밴드로, 제프 백도 그분도 역시 하드락 밴드 또는 프로그레시브 락 또는 뭐 재즈 락 그런 쪽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3대 기타리스트라고도 하는 영국의 그런 팀이 이 팀에서 다 그 연주자가 배출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분은 밥 딜런 하면 이제 정말 유명하고 제 기억에 2년 전에 노벨상을 받았을 거예요. 최고의 가사상. 근데 이분이 뭐 거부했다나 뭐 그런 어쨌든 참 검색해 보십시오. 밥 딜런. 이분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포크 음악을 했죠. 한마디로 어쿠스틱 포크 음악. 근데 나중에 이분이 일렉트릭 기타로 포크를 하게 돼요. 처음에는 엄청난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일렉트릭 기타를 쓰냐, 이 포크 음악에.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좀 특수한 거였지만, 그런 부분이 그 당시에서는 이제 어떤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를 했지만, 지금은 당연하게도 일렉트릭 악기를 써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잠깐 영상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키델릭 락에서는 이 팀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레이트풀 데드라는 팀의 이제 이름은, 여기 지미 핸드릭스, 이분 다 아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소위 이런 락 페스티벌 또는 락 기타, 락 음악의 퍼포먼스에 가장 강렬한 사운드를 이제 하신 분.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떤 이제 음악이나 그런 부분들은 재즈 락 여기서는 다루기가 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름 정도만 지금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이제 재즈락 부분을 좀 약간 짚고 나서 나중에 다시 블루스 또는 블루스 락에서부터 진행하는 아마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미국의 어떤 락 음악에 대한 얘기를 시대적으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재즈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다루고 이번 강의를 마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